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요인과 프로세스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 분석의 목적과 핵심 변수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네, 제가 분석의 목적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석의 목적이란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주제 선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 선정에 대한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이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목적과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넣을 것인가 이것을 사실은 정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어떤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단계를 간단하게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풋이죠. 네, 말 그대로 무엇을 넣을 것인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 네, 여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주제 선정.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한 어떤 영향력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이 주제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정하는 일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맥락 분석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확산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들은 첫 번째가 이제 확산 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출 기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마스크 유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것에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보겠다, 혹은 시간별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데이터로 이 주제를 볼 것인가, 이 인풋을 이제 정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 인풋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인풋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웃풋, 즉 어떤 결과를 볼 것이냐를 정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결과들을 제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분석의 결과,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결과들은 이거 외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해드린 이 네 가지는 그 중에서도 이 현업에서 좀 종종 이 현업의 되게 대다수의 이런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이런 데이터 분석의 아웃풋들을 조금 정리한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 파악부터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유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예측하고 분류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툴이 정해지는 것이죠. 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볼 것이냐,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결과 값까지 정해졌다면 그 이후에 그럼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툴, 어떤 도구나 방법,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처음 해보시거나 이 데이터를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초반에 저지르시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야 돼, 우리가 데이터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러면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 뭐야?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 이후에 그것을 조금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툴 기반의 교육을 먼저 한다라는 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머신러닝이든 아니면 뭐 아주 비싼 뭐 어떤 이런 데이터 시각화 뭐 이런 솔루션이든지 간에 이것을 아무리 이제 큰 비용을 주고 구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만약에 예측 분류가 아니라면, 현상 파악이 주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툴을 아무리 비싸게 혹은 아무리 어렵게 도입을 해야 봤자 큰 효용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툴
어떤 방법을 먼저 교육하거나 배우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주제에 따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쓰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 네, 이 인풋의 부분에서는요. 데이터 인풋의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 모을까? 네, 제가 아까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겠다. 마스크 착용을 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확산의 강도, 노출 기간, 개인의 밀접도 같은 것들이 있겠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이 될 테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볼까에 대해서 지역, 또 시간, 또 시기, 기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외에도 지역별로도 더 자세히 쪼갤 수도 있겠고 기간별로도 더 자세히 쪼갤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대상, 예를 들면 사람의 연령대별로도 쪼갤 수 있겠고요. 어떤 소속별로도 쪼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계속 우리가 풍부하게 다양한 데이터 변수들을 한번 계획하고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인풋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풋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현업에서 실제 더 정확하고 어떤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내부 직원들 간의 어떤 그런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어 조사를 통한 어떤 데이터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의 자문이나 어떤 이런 전문 집단의 어떤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웃풋 정의하기인데요. 데이터로 분석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조금 더 자세한 어떤 각각의 결과별로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는 이 현상 파악인데요. 현상 파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볼 것인가, 네,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주로 어떤 툴이 사용되는지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고 또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볼 수 있는 이런 기술 통계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뭔가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쫙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을 쭉 펼쳐놓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도표 형식의 테이블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면 굉장히 데이터의 특성이나 패턴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으로 현상 파악을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현상 파악을 하는 목적은요. 그냥 단순히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겠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상태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어떤 것이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현상 파악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화면을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어떤 오류나 어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어떤 이슈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계도 두 번째로 중요하게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인과관계인데요.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본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코로나 확산의 추이가 만약에
뭐 9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감염자 수에 대한 어떤 특정 이제 뭐 자치구나 어떤 지역의 확산 추이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점차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실 때는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현상 파악이 이제 주로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12월이 됐는데 코로나 확산 추세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뚝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기존과 다른 어떤 이상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왜? 라는 게 사실은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영향, 어떠한 변수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바로 인과관계라는 것이고요. 회귀 분석 외에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찾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방법들이 쓰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과관계와 이 상관관계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상관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쭉 어떤 추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확산 밀접 접촉자와 그 오랜 기간 노출이 되었을 경우 노출 기간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하고 이제 코로나 확진의 가능성이 이렇게 쭉 높아진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이렇게 동일하게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동일하게 패턴이 발견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면 무조건 확진이 된다라는 게 뭐 지금 우리의 어떤 가설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또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상관성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관계라는 것과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높아지고 범죄율도 증가한다라고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동일한 어떤 상관관계 패턴이 나타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수록 범죄량이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우겠죠. 왜냐하면 사실 범죄량이 증가하는 것은 어떤 습도나 온도 같은 그런 것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명확한 어떤 인과성을 가지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사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유사도 분석은 이제 상관 분석이나 이런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용이 되는데 유사도 분석의 결과는 우선 무조건 유사 강도가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인 거죠. 사실은 이 유사도 분석이 가장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야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세간에서는 뭐 알고리즘의 노예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보면 내가 클릭한 내가 많이 살펴본 것들과 유사한 콘텐츠를 계속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죠.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유사도 분석이라는 데이터를 목적으로 활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예측 분류라고 하는데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정해진 범주대로 구분하는 분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측 분류를 위해서 이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TF 분석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보통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가장 데이터 분석의 상위 단계 이것만 배우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다 할 수 있고 데이터로 뭔가 전지전능하게 만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용어들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분석 목적 중에서 예측이나 분류를 위한 목적에 밖에
얘는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측이나 분류를 위해 궁극적으로 더 앞단에서 시행해야 할 현상 파악이라든지 뭔가 원인과 결과를 더 명확하게 찾아내기 위한 인과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추천 기반의 뭔가를 만들기 위한 유사도 분석이라든지 같은 것들은 머신러닝이 그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마치 만능 어떤 분석 방법인 것처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염두에 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통계에서 예측 분류를 회귀 분석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이고 굉장히 어떤 매뉴얼적인 그런 어떤 회귀 분석이 사실 컴퓨터 과학을 통해서 발전해서 진행된 것이 이 머신러닝이라는 범주,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세부적이고 이제 전문적인 분야로 딥러닝이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분류가 대략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예측과 분류의 차이인데 예측과 분류가 지금 무엇이 다른가, 왜 묶여져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예측 분류 둘 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뜻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이라는 것은 보다 연속적이고 수치적인 개념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의 주식 데이터, 앞으로의 부동산 집값을 예측할 때는 이 예측이라는 게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예측 같은 것들은 이렇게 쭉 연속선상의 어떤 라인 그래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라인 그래프로 나와서 앞으로의 뭔가 부동산 집값을 예측하는 정책에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이 분류라는 것은 예측과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개념이 A냐, B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분류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예시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얘기하는 컴퓨터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이 사진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맞춰라 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연속선상의 수치가 아니라 카테고리, 범주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개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과 분류는 좀 미세하게 개념이 다르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용 방법을 구분해서 목적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쭉 살펴봤다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툴을 도입할 것인지 이 툴 선정하기 부분에서 필요한 툴을 더 효율적이고 더 낭비 없이 선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사결정권자 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내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핵심 변수의 정의를 통해서 뭔가 방향성과 이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주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풋과 아웃풋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명확히 설정된 주제에 맞춰서 실무자들, 즉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이 툴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빠르고 적합하게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가설 수립과 우선순위의 필요성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정량적인 어떤 연구 분석을 위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연구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겹살 1인분은 150g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량적 연구 분석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 삼겹살 1인분이 150g이다라는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가설들을 만들어 두고 그 가설들을 이제 검증해 나가면서 실제로 이 주장을 확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가설수립과 검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고 가설수립과 검증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가설 중에서도 우선순위와 핵심 가설들을 잘 선정하시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핵심 요인 프로세스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5가지 주제 설정과 맥락 파악 정보 수집 그리고 성공의 기준을 정의하시는 것과 분석의 목적과 핵심 변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가설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쭉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